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헤름 1세 이야기 해볼 텐데요. 독일 역사에서 사실 중요 인물로 거론되는 프리드리히가 10명도 넘을 정도로 프리드리히가 정말 많아서 이 오늘 이야기에도 이 몇 명의 프리드리히가 등장을 할 예정이니까 좀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이 프리드리히 빌헤름 1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프리드리히 대제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2세의 아버지이며 유럽의 군인왕으로 불리는 분으로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에 힘쓴 군주이면서 또 자식들에게는 최악의 아버지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그에게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프로이센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해서 이 프로이센 왕국에 대한 어떤 시대 배경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8년 신성 로마 제국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난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 사이에서의 내전이자 가톨릭과 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전쟁이에요. 이후에 이 가톨릭을 수호하고자 라는 명분의 합스부르크가에 스페인, 헝가리가 가담을 하고 신교, 그러니까 반합스부르크가 쪽에 덴마크, 사보이 공국, 네덜란드, 스웨덴, 잉글랜드가 참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전이었던 전쟁이 거의 국제전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종교전쟁으로 시작을 한 이 30년 전쟁이 후반으로 가면서 독일 제후와 이웃 국가 간의 영토 확보로 인한 전쟁으로 변질이 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독일에 살고 있던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하고 영토가 초토화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죠.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위기를 거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공국이 있었으니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 동북 쪽에 있는 작은 공국으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독일 제국을 수립하는 어떤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프로이센입니다. 일단 프로이센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으로 나눠져 있죠. 나중에 이제 통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베를린 위치 보이세요? 여기가 브란델부르크 또는 브란덴부르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북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독일에서도 치우쳐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센은 이 10세기 독일 분열기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세 때만 해도 튜턴 기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에 이 튜턴 기사단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공국연합군의 공격에서 패하면서 동프로이센은 기사단이, 서프로이센은 폴란드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동프로이센과 서프로이센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셨죠? 자, 그러니까 동프로이센은 신성 로마 제국과는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1525년 기사단의 단장인 알베르트 프리드리히 기사단을 해산하고 프로이센 공국을 세워서 스스로 프로이센 공작이 됩니다. 그리고 1618년 프로이센 공국의 이 알브레히트 프리드리히 공작이 사망을 하는데 그의 두 아들도 모두 사망을 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 안나가 결혼을 했던 사위 요한 지기스문트가 있었는데 그가 이 프로이센 공작령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문은 사실은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한 지기스문트는 사위이기도 하지만 증손자뻘 되는 친척이기도 했어요. 당시 요한 지기스문트는 브란델부르크의 선제후였죠. 요한 지기스문트는 또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의 후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아니고 이름만 같아요. 오늘날의 스위스 지역에는 호헨촐레른이라는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별로 세력도 크지 않고 세습 영지도 넓지 않고 또 높은 자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세기에 들어서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의 장군이 짠 나타나서 호헨촐레른의 가문이 주목을 받게 돼요. 이 프리드리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브란델부르크 지역을 영지로 하사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브란덴부르크 남작은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선제후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귀족이 된 겁니다. 자, 여튼 이렇게 요한 지기스문트가 브란델부르크와 프로이센을 모두 통치하게 되는데, 네, 지도를 보시면 브란델부르크와 이 동프로이센까지 거리 사이에 다른 공국들이 다 끼어 있죠. 그래서 육로로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요한 지기스문트가 이 프로이센 공국을 받을 때가 이 30년 전쟁의 소용돌이인 상태에서 이 프로이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제후니까. 그런데 지기스문트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나라는. 자, 그래서 프로이센은 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했고, 1640년 또 나와요. 프리드리 빌레름 1세. 이 사람이 주인공 아니에요. 또 다른 프리드리 빌레름 1세가 브란델부르크 프로이센의 선제후가 되는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30년 전쟁이 종결되기까지 적절한 외교와 전쟁으로 영토를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이 브란델부르크 프로이센 공국도 30년 전쟁의 폭풍을 맞아서 땅은 황폐화되고 인구는 격감되어 있는 상태였죠. 당시 베를린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프리드리 빌레름 1세는 강력한 군대만이 공국을 지킬 길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이센은 인구가 너무 적고 경제력도 너무 약한 등 강력한 군대를 가지기에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이센은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다 군대 육성에 총 집중을 해서 상비군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 프리드리 빌레름 즉위 당시 5,000명도 되지 않았던 브란델부르크 프로이센 군대는 1688년 그가 임종하던 해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하니까 이 전쟁 끝에 너무나 작고 가난한 나라의 군대로서는 엄청나게 대규모인 군대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프리드리 빌레름은 1655년 스웨덴과 동맹을 맺고 폴란드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서프로이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660년에는 스웨덴을 축출하고 주권을 인정을 받았고, 브란델부르크 프로이센 선제후의 군사적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674년 8월 23일 프리드리히는 신성 로마 제국을 도와서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 브란델부르크를 막기 위해서 스웨덴이 브란델부르크를 공격하게 해요. 그런데 프리드리 빌레름이 달려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리면서 스웨덴군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이로써 프리드리 빌레름 1세의 무공은 동프로이센의 정치적 독립을 얻어내게 했고,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군사 외교적 위상은 아주 확고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프리드리 빌레름 1세가 사망을 하고 프리드리 3세가 이 자위를 이어받게 돼요. 자, 이분이 즉위를 하고 난 다음 170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레오폴드 1세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제가 종종 유럽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전쟁인데요. 이때 브란델부르크 선제후인 이 프리드리 3세에게 군대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일단 군대를 빌려주는 임대료 1,300만 탈러를 지급하게 하는데, 이 1탈러의 하나 가치가 6만 3천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왕의 봉호를 허락해달라는 조건을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프리드리 빌레름 대에 이 동프로이센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놓은 상태여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그래, 너 왕해라 하면서 이 프리드리 3세에게 프로이센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리드리는 신나하면서 스스로 왕관을 쓰고 나 이제 왕이니까 3세 안 할래, 나 프리드리 1세 할 거야 하면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1세가 됩니다. 복잡하다, 그죠? 자, 이후에 이 프로이센
땅과 브란델부르크 땅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개신교들이 유입되어 오면서 새로운 산업과 또 땅을 개척하는 등으로 국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이센은 당연히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프리드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브란델부르크는 또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두 개는 이제 나누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프로이센의 왕이 된 것에 이제 프리드리가 너무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브란델부르크 최고 도시인 베를린으로 돌아올 때마다 왕이 돌아왔다 하면서 왕처럼 행차를 합니다. 축포 터트리고 온 사방에 종이 울리고 밤에는 촛불과 햇불과 등불을 밝히고 도시의 모든 창을 밝혀서 도시를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브란델부르크 제후 뭐 이런 거 나눌 필요 있냐 하면서 브란델부르크와 프로이센을 합쳐서 그냥 프로이센으로 부르고 이 브란델부르크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을 국왕으로 부르게 하죠. 그리고 왕 됐으니까 그거 마음껏 만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왕으로서 이 기분을 만끽할래 하면서 매일 연회 벌리고 화려한 의식을 치르는데 돈을 막 쏟아붓게 됩니다. 원래 좀 호화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야 나도 왕인데 못할 것 없지 하면서 베르사유 궁에 버금갈 궁을 짓고 제2왕비의 이름을 따서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죠. 샤를로테 궁전,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짓습니다. 프리드리 1세의 어떤 치적이라고 한다면 예술과 학문을 장려해서 1694년에는 할레 대학을 창립했고요. 그리고 대철학자 라이프니츠를 초청해서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700년에는 베를린에 이 과학 아카데미를 창설을 하는 등 베를린을 문화도시로 육성을 하고 그러니까 문화사적인 면에서 많은 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숭배하고 프랑스 관습을 따라하고 프랑스 풍으로 생활을 하면서 잦은 궁정 연회로 국고를 낭비했는데요. 이런 지나친 소비로 프로이센의 재정은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면서 그 빚을 아들 프리드리히 빌레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1713년 왕위를 물려받은 프리드리히 빌레름,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 빌레름 1세인데요. 이 프로이센의 제2대 국왕으로 재임을 했고 그리고 곧 군인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 예정이죠. 자, 프리드리히 빌레름은 왕세자 신분이었던 1706년에 18살의 나이로 스페인 왕기승 전쟁에 참전을 했고 또 1709년에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맞붙었던 최대의 격전이었던 이 말프라케 전투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거의 얻은 것이 없고요. 왕이 되는 대신에 이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인데 이때 프로이센군은 3만 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프리드리가 왜 군인을 육성하는데 더 집착을 했나 여기서 잃은 군대 때문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레름이 왕위에 올랐을 때 스웨덴과 러시아가 대북방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스웨덴은 초반에는 러시아군을 압도하다가 국왕 칼 2세가 어떤 판단 착오를 하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게 되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차르였던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전역에 있던 성당의 종의 3분의 1을 다 뜯어서 녹여가지고 대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유럽에서 신형 머스킷을 수만 정을 사들이는 등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역습을 하게 되는데요. 스웨덴은 결국 러시아에게 핀란드 전역을 빼앗기게 되고 프리드리히 빌레름은 그 틈을 타서 영국 하노버와 함께 스웨덴의 독일 영토를 노리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테틴을 비롯한 이 오데르강 하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프리드리히는 아버지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할아버지,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빌레름과 마찬가지로
강한 군대만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4만 정도였던 군대를 8만 명으로 증강을 하면서 병력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도 인구가 적고 돈이 부족했던 프로이센에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구가 적으니까 프로이센 내에서는 군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프로이센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병관들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병력을 모집을 하는데, 갖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입대를 장려를 하고, 이제 유럽 각지에 이제 술집이나 교회를 급습해서 강제 징병을 시키는 방법으로 부족한 병력 수를 메우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납치해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는 술꾼들에게 술 사줄 테니 따라와라, 또는 빚 갚아줄 테니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납치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각국 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해가냐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프리드리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력을 늘리면 당연히 이 군대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빚더미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극강의 근검 절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우선 왕실 경비를 4분의 3을 줄여요. 아니, 어떻게 줄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프리드리히 1세가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왕궁을 지어놨잖아요. 거기에는 방이 700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그 중에서 5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왕궁에 시종은 단 2명만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대에 모아놓은 궁중의 마차, 그리고 그림, 사치품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국가 예산으로 씁니다. 그리고 궁중에 연회나 만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식사 메뉴는 여러분 요렇게 생긴 그 독일 음식 아시죠? 그 사워크라우트라고 약간 우리나라 김치맛 비슷하게 나는 그 양배추 절임인데, 식사 때는 이제 빵이랑 이 사워크라우트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또 웬만하면 군인들 틈에 끼어서 사병들 군대 식량을 함께 먹기도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군대 식량 먹고 양배추 절임만 먹고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자기도 좀 고기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급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귀족 대신들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밥때 됐는데 다들 밥은 먹고 있나? 하면서 오면, 국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식사 대접을 해야죠.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고기 썰어 먹고 이러면서 빈대를 붓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귀족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폈대요. 그런데 고급 담배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민들만 피는 그런 싸구려 담배를 계속 피워대서 그게 입냄새를 굉장히 많이 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입냄새가 굉장히 고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국왕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드리히 빌헤름은 학문과 문화 이런 거는 국력 향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인물이에요. 사실 이 선왕이었던 프리드리히 1세는 각종 문화를 후원했었는데, 프리드리히 빌헤름은 그런 거 다 없애버려서 이때 프로이센을 북방의 스파르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 프리드리히가 학문과 예술에 대한 혐오를 얼마나 많이 드러냈던지, 당시 프로이센에 와 있었던 외교관으로 와 있었던 오스트리아 대사 제켄도르프 백작이 그래도 자기는 책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왕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몰래 책을 들여와서 봐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는 남자가 말이야, 사냥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써야지. 책 따위 읽고 시 읽고 아이고 그게 뭐야.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어딨냐? 라면서 그 시를 읊고 이런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람이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도 취미생활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었는데, 그건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지팡이를 하나 딱 들고 베를린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뭔가 대낮에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것 같은 젊은이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놈 자식 왜 일 안 하고 이런 논팽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팡이를 휘둘러서 마구 때려버려요. 그리고 일할래 군대 갈래 라고 제안을 해서 종종 군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절약한 국가 예산의 80%를 모두 군대 양성에 쏟아붓게 되는데요. 당시 프로이센의 인구가 200만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0만 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8만 명의 이 병력을 양성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의 병력을 양성을 했고, 그렇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예 병력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실 프리드리히는 병력을 더 많이 늘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제 입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구를 더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원을 급습합니다. 수도사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인구를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살부터, 그러니까 10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자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들고 다들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고 애국하거나 그게 싫으면 군인이 되라, 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른 법령을 만들었는데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의 아내를 둬야 한다라는 법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2명 이상 둬서 애를 많이 낳아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미래의 병사들이 될 백성들을 위해서 병사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자는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요. 그리고 또 혹시 농사 일 시킨다고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까봐 초등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법령을 만들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낸 군대. 프리드리히는 이 군대와 자신의 이 병사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어이구 내 새끼들 하고 부르면서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데요. 직접 프로이센 병사들의 훈련 상태와 점호까지 점검을 했고, 그리고 군기가 빠진 듯하다 하면 병사들에게 직접 사랑의 매를 내리기도 했죠. 근데 사실 왕이 직접 병사들을 구타하고 막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는 이런 행동은 당시 다른 유럽의 왕실들이나 귀족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라면서 비웃음을 샀고, 그래서 그에게 군인왕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건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비웃음을 담은 그런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이런 평가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병력만 많다고 해서 강한 군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당시 프로이센군의 장교였던 레오폴드 대공에게 군제 개혁을 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는데요. 일단 레오폴드는 보병 훈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유럽 군대 최초로 쇠로 된 꼬질대를 도입해요. 여러분, 꼬질대가 뭔지 아세요? 그 총을 탁 쏘고 나면 거기 안에 화약 잔재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긴 꼬질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총구를 깨끗하게 소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소재가 다 이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막 부러지고, 전쟁 중에 꼬질대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쇠 꼬질대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쇠 꼬질대가 상용화되기까지 너무 물러도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져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튼튼한 쇠 꼬질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보병들을 이제 행진을 하게 하죠. 여러분, 그 유럽 군대 타면 딱 생각나시는 게 제복 차려입고 북이랑 그 피리 뭐 이런 소리에 쭉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쵸?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지그재그로 막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빨리 걷고 누구는 늦게 걷고 간격 늘어지고 행렬 늘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을 맞춰서 질서 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인데요.
진군을 할 때는 군대의 북소리에 맞춰서 같은 보폭과 동작으로 줄을 지어서 쫙 이동을 하게 했는데,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뭐 병사 간의 간격이 벌어질 일도 없었고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지금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있고 또 피리를 불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이게 이제 프로이센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된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지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프로이센을 모방해서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후에 뭐 행진곡 같은 것도 많이들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프로이센군은 엄격한 훈련을 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강제로 잡아다가 징집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 빨리 고향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사실 탈영하면 사형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막 이웃나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나 군대 싫어. 우리 집에 갈래. 또는 얼른 가서 농사 지을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격한 규율과 체벌로 이 군 기강을 세우고 무자비한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 잘못을 하면 위통을 벗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면 장교들이 긴 회초리를 들고 착착착 뭐 이렇게 때리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뭐 그런 벌도 있었고요. 또 더 심하게는 신체 절단이나 사형까지도 시켰던 거죠. 또 귀족들에게도 군 복무를 강요하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장교가 되는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센군은 유럽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탄 훈련을 하려면 실탄을 쌓아야 되잖아요. 실탄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나 러시아군은 1년에 6발 정도를 실탄 훈련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프로이센은 1년에 30발에서 60발 정도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6발 쏴본 애랑 30발이랑 60발 쏴본 애랑 누가 더 총을 잘 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른 국가 병사들이 분당 한 3발 정도 쏠 때 프로이센군은 그 2배인 6발을 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